우리 인간은 이야기라는 장르에 아주 큰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괴담, 귀신 이야기 같은 공포물에는 특히나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공포 이야기에 매달리는 것일까? 동물 행동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K. 렌츠는 공포로 인한 기피 반응은 모두 종에게 우선적으로 학습되며 평생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기피 반응이란 사람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물이 공포를 느끼며 본능적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공통적인 습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대대로 계승되는 본능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공포의 맛을 알아버린 우리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리고 뻔히 무서운 줄 알면서도 공포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비가 와서 운동장에 나가지 못하는 체육시간이나 진도가 다른 반보다 더 많이 나간 과목의 수업시간이 되면 여지없이 담당 선생님을 졸라 뻔한 공포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지 않았던가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결말은 항상 같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덧붙여진 이야기 중간중간에 에피소드들은 그 표현의 현란함이 가히 환상적입니다. 공포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공포 이야기들이 기존의 이야기들과 다른 점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직접 체험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소박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멋있고 장황하게 포장한 이야기보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읽고 난 후에 되새겨보면 더 큰 공포심을 일으킵니다. 어릴 적 내가 살던 곳은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 마을과 평화롭게 지내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두 마을 사람들은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항상 함께 나누면서 행복하게 지냈죠. 그러던 어느 겨울, 눈이 심하게 내리던 날, 맞은편 마을의 한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분상을 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따라가게 되었답니다. 상갓집에 도착해서 문상을 하고는 모두들 둘러앉아 돌아가신 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어른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그 원인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 추운 겨울에 그 어른은 슬리퍼를 신고 눈길을 걸어 산을 올라가 어느 널찍한 바위 위에 누운 채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른의 평소 가까이에서 보아온 이웃집 아저씨는 당신 돌아가실 것을 알고 거기까지 가서 돌아가셨나 보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곳이 워낙 험한 곳에다 눈까지 내려서 시신을 수습하는 데 무척이나 애를 먹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 험한 곳까지 어떻게 슬리퍼를 신고 가셨을까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도중에 우리 마을에서 함께 오신 밤나무집 아주머니가 농담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인네도 아니 돌아가실 거면 자식들 편하게 집에서나 돌아가실 일이지. 어째 산 사람까지 고생을 시키고 그러시나? 원
그러자 복숭아 나무집 어른께서 아직 상도 치르지 않았는데 그런 말 하면 쓰나? 하고 핀잔을 주고는 평소 돌아가신 어른의 착실하고 바른 삶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간이 지난 무렵 밤 나무집 아주머니가 갑자기 먼저 돌아가야겠다고 일어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밤 나무집 아저씨가 조금만 있다가 같이 가자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집에 꼭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면서 굳이 가겠다고 우겨대셨습니다. 그러자 밤 나무집 아저씨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주머니는 굳이 혼자 하겠다고 했습니다. 얼굴에 핏대를 세우며 워낙 거세게 우기는 바람에 그럼 조심해서 가 있으라고 알려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우리 마을로 떠나시는 것을 보고 뒤돌아서 방으로 들어오다가 저는 오싹 소름이 끼쳤습니다. 돌아가신 어른의 영정이 살짝 웃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을로 떠나는 그 아주머니의 등에 대고 비웃는 듯한 그 웃음. 저는 그 영정의 웃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한밤중 방 안에 걸린 사진들이 나를 보며 그렇게 웃지 않을까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엄마 아빠에게 말씀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마도 내가 너무 겁이 많아서 그런 헛것이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상을 마치고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나도 우리 집에 돌아와서 잠잘 준비를 하고는 막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게, 복만이, 밤나무집 아주머니가 집에 없다는구만. 어서 좀 나와보게. 이웃집 아저씨가 이렇게 소리치시며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엄마와 나에게는 집에서 꼼짝 말고 있으라 이르시고 이웃집 아저씨와 밤나무집으로 가셨습니다. 워낙 늦은 시간이라 나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아마도 새벽이 다 된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빠가 혀를 끌끌 차시며 지친 얼굴로 들어오셔서는 그 밤나무집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란 엄마가 무슨 영문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나는 아직 덜 깬 잠 때문에 비몽사몽간에 아빠가 엄마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대강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밤나무집 아저씨가 우리와 함께 마을로 돌아와 아저씨의 집으로 갔는데 아주머니가 집에 안 계셨답니다. 혹시 우리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오시다가 산에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걱정하면서 집안을 여기저기 찾아보셨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분명 집에 들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상가집에 갈 때 입고 가신 옷이 방에 있었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으며 신고 가셨던 신발도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리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아니 이 사람이 이 눈길에 슬리퍼를 신고 어딜 간 거야 하고 생각했다는군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아주머니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아저씨는 이웃집 아저씨에게 그 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했고 잠시 후 마을 어른들이 모두 모여 함께 찾아보았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뒤틀에서 다들 와보시게. 하는 외침이 들려 가보니 슬리퍼 발자국이 뒤틀 담장 너머에 찍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슬리퍼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답니다. 슬리퍼 발자국은 산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한참을 따라가다가 아버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은 흔히 눈 위에 끌린 자국을 앞뒤로 남기기 마련인데
아주머니의 슬리퍼 발자국은 똑바로 찍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는군요. 슬리퍼 발자국은 깊은 산속으로 이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높은 산 쪽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험하고 눈 덮인 산길을 계속 헤쳐나가고 있는데 앞선 아저씨 한 분이 소리치셨습니다. 저기 저 바위에 있는 거 사람 아니요? 아, 밤나무집 아주머니 아닌겨? 아주머니가 발견된 것입니다. 모두들 고생고생해서 아주머니가 있는 바위로 갔더니 아주머니는 바위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자세로 죽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의 슬리퍼 발자국은 거기까지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마치시고는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아마도 그 어른께서 아주머니의 시신만큼은 거두게 하신 게지 뭐. 입 조심해야겠어. 저는 나이가 든 지금도 한밤중에 가끔 어릴 적 그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 방 안의 사진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동상 방에서 함께 잠을 잡니다. 우리 인간은 이야기라는 장르에 아주 큰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괴담, 귀신 이야기 같은 공포물에는 특히나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공포 이야기에 매달리는 것일까? 동물 행동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K. 렌츠는 공포로 인한 기피 반응은 모두 종에게 우선적으로 학습되며 평생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기피 반응이란 사람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물이 공포를 느끼며 본능적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공통적인 습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대대로 계승되는 본능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공포의 맛을 알아버린 우리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리고 뻔히 무서운 줄 알면서도 공포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비가 와서 운동장에 나가지 못하는 체육시간이나 진도가 다른 반보다 더 많이 나간 과목의 수업시간이 되면 여지없이 담당 선생님을 졸라 뻔한 공포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지 않았던가.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결말은 항상 같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덧붙여진 이야기 중간중간에 에피소드들은 그 표현의 현란함이 가히 환상적입니다. 공포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공포 이야기들이 기존의 이야기들과 다른 점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직접 체험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소박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멋있고 장황하게 포장한 이야기보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읽고 난 후에 되새겨보면 더 큰 공포심을 일으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추석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실제 겪었던 일입니다. 할아버지 댁은 기차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넘게 가고도 한참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산골짜기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도시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주변 경치 하나만은 정말 좋았습니다.
산 아래짝에 계곡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저수지를 제 방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마치 TV 광고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밤 12시에 기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할아버지 댁에 도착한 것은 다음날 점심시간이 조금 안 될 무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는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그리고 고모님 두 분의 가족이 벌써 와 계셨습니다. 점심을 후다닥 해치운 나는 여동생과 함께 산으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 동생 손을 잡고 나가려는 순간 할머니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러 가냐? 조심해서 놀고 오너라. 아참, 너 전에 자주 놀러 가던 동네 저수지 있지? 거기는 가면 안 된다. 왜요? 제가 이렇게 묻자 할머니는 요즘 거기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말이 있단다. 혹시 저수지에 빠질지도 모르니까 다른 데 가서 놀거라. 예. 저는 건성으로 이렇게 대답하고는 할아버지 댁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수지를 너무나 좋아하는 저는 동생을 데리고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물이 얼마나 맑은지 파란 물빛이 너무나 고왔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뚝에서 내려다보니 꽃과 풀밭 그리고 저 아래로 흐르는 강물까지 정말 환상적으로 예뻤습니다. 동생도 뚝 위에 깔린 풀밭 위에 꽃을 따서 꽃반지를 만든다, 꽃 목걸이를 만든다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서쪽 능선으로 기울어가는 것을 보니 배가 고파졌습니다. 아무 일 없이 잘 노다가 할아버지 댁으로 돌아온 우리는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버지 형제분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가게에 가서 전구를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부엌에 전기불이 나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돈과 손전등을 받아 들고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저수지를 지나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추석 전날이라 달빛이 워낙 밝아서 손전등은 따로 필요가 없었지만 워낙 시골이라 가로등이 전혀 없는 동네이다 보니 밤에 외출할 때는 손전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콧노래를 부르고 발로 박자를 맞추며 걸어갔습니다. 약 7, 8분 정도 걸었을까요? 바로 그때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큰 구름이 달림을 숨겨버렸습니다. 그래도 여러 번 다니던 길이라 길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켜고 콧노래를 부르며 발로 박자를 맞추면서 걸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수지가 나왔습니다. 손전등으로 저수지의 물쪽을 비춰보니 출렁거리는 물결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수지 뚝만 지나면 가게가 있습니다. 신발에 닿는 풀밭의 감촉이 푹신푹신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 감촉을 느끼며 뚝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풀밭을 치는 내 발자국 소리 말고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저의 뒷머리가 삐쭉 서고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도 못한 채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옮기면서 뒤쪽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에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도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그 소리는 바로 등 뒤까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온몸에서 소름이 돋고 뒷목이 뻣뻣해지는 순간 하는 목이 쉬어 타들어가는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발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목소리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타들어가는 그 목신 소리가 제 귓속으로 무섭게 파고드는가 싶더니 혓바닥 같은 것이 제 귓볼에 닿았습니다. 끈적끈적한 그 감촉은 무슨 썩는 냄새까지 풍기면서 몸서리치게 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은 찰나 제가 들고 있던 손전등이 등 뒤에 무언가를 비췄습니다. 손전등의 빛이 닿은 거기에는 뼈밖에 안 남은 앙상하고 하얀 얼굴에 머리카락이 몇 가닥밖에 나지 않은 데다 흙탕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눈동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얀 눈가를 굴리고 입을 딱딱거리며 하면서 시커먼 팔을 나에게 뻗었습니다. 순간 저는 손전등을 팽개치고 어디에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죽어라 하고 달렸습니다. 눈을 꼭 감고 계속 달렸습니다. 저 멀리서 하는 소리가 계속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저를 빙 둘러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냐? 너 혹시 저수지 쪽으로 간 거 아니야? 하고 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할머니께서는 아니, 이놈아. 저수지 쪽에는 가지 말라고 했잖아, 이 할미가. 거기는 얼마 전에 저수지에 빠져 죽은 그 귀신이 나온단 말이여. 혹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사시는 동네 쪽으로 가게 될 일이 있더라도 어두운 밤에 그 저수지에는 가지 마세요. 경치는 정말 아름답고 멋있지만 거기에는 정말 귀신이 있답니다. 거기가 어디냐고요? 거긴 말이죠. 우리 인간은 이야기라는 장르에 아주 큰 매력을 느낀다. 그리고 그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괴담, 귀신 이야기 같은 공포물에는 특히나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다. 그렇다고 우리는 왜 이렇게 공포 이야기에 매달리는 것일까? 동물 행동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인 K. 로렌츠는 공포로 인해 기피 반응은 모든 종에게 우선적으로 학습되며 평생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기피 반응이란 사람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물이 공포를 느끼면 본능적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공통적인 습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대대로 계승되는 본능적인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공포의 맛을 알아버린 우리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리고 뻔히 무서울 줄 알면서도 공포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비가 와서 운동장에 나가지 못하는 체육 시간이나 진도가 다른 반보다 더 많이 나간 과목의 수업 시간이 되면 여지없이 담당 선생님을 졸라 뻔한 공포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지 않았던가?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결말은 항상 같다. 하지만 수년 동안 덧붙여진 이야기 중간중간의 에피소드들은 그 표현의 현란함이 가히 환상적이다. 이 책에는 공포와 관련된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결말은 항상 같다. 하지만 수년 동안 덧붙여진 이야기 중간중간의 에피소드들은 그 표현의 현란함이 가히 환상적이다. 이 책에는 공포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 공포 이야기들이 기존의 이야기들과 다른 점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의 글쓴이나 글쓴이의 주위 사람들이 직접 체험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소박하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멋있고 장황하게 포장한 이야기보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읽고 난 후에 되새겨보면 더 큰 공포심을 일으킨다. 흔들리는 여자.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면서 귀신이 진짜로 있다고 믿으십니까? 대부분은 이런 책을 그냥 재미로만 읽으시죠? 하지만 귀신은 정말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여기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모두 직접 경험했거나 직접 경험한 것을 듣고 이야기해준 것이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이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귀신 이야기도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소름이 쫙 돋는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우리 동네는 시골이긴 하지만 도시에서 멀지 않고 버스도 다녔으며 가게도 있는 제법 규모가 되는 동네였습니다. 물론 시골이다 보니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서 저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바로 다리 앞에 있었고 버스를 타면 곧바로 다리로 진입해 다리 건너편에 있는 효자각을 지나 약 20분 정도를 달려야 학교에 도착합니다. 효자각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쓰는 정자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조금 일찍 나오는 바람에 정류장엔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바람이 하고 불더니 먼지가 날렸습니다. 저는 먼지를 피하려고 다리 건너 효자각이 있는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효자각 옆에 서 있는 소나무에서 뭐가 펄럭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얀 종이 같은 것이 걸려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람에 종이나 천 조각이 날려 걸렸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버스를 기다리는데 또 다시 난데없이 바람이 하고 불며 먼지를 날렸습니다. 저는 다시 바람을 피하려고 효자각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몸은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효자각 옆에 있는 소나무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목을 매달고 흔들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헛것을 본 것이 아닌가 싶어 고개를 빼서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또렷하게 여자의 시체가 목을 매단 채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나 겁이 나서 엄마가 운영하시는 음식점으로 마구 뛰어갔습니다. 제가 숨 넘어갈 것처럼 부르는 소리에 음식 준비를 하시던 엄마는 깜짝 놀라시며 왜 그러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기 효자각 있잖아요. 거기 소나무에 여자가 목 매달려 있어요. 빨리 와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엄마는 아니, 애가 아침부터 무슨 일이라니? 하시며 엉뚱하다는 듯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엄마 손을 끌면서 빨리 와보시라니까요. 하고 엄마 손을 끌고 버스 정류장까지 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보니 친구 2명이 학교에 가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자강 옆에 있는 소나무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원 녀석하고는 어서 학교나 다녀와 이놈아. 하시며 꿀밤을 한 대 먹이시고는 음식점 쪽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친구들이 같이 있어서 무서운 마음은 들지 않았지만 소나무에 걸려있던 그 여자만 생각하면 소름이 온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론 효자각 근처에는 잘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음식점을 하시는 엄마를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웬 아주머니 한 분이 가게로 들어오시더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가져다 드리면서 뭘 드시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대뜸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저기 효자각 근처에서 무슨 이상한 거 본 적 없니? 심각한 얼굴로 물어보시는 바람에 저는 덜컥 겁이 나서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는 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니 이내 표정을 부드럽게 바꾸고는 비빔밥을 주문하셨습니다. 비빔밥을 다 드신 아주머니는 엄마를 찾으시더니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네에 장가 못 간 총각들 많지? 그러더니 효자가 큰 소나무에 소복 입은 여자가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귀신 때문에 이 동네 총각들이 장가도 못 가고 일찍 죽는다고 했습니다. 난 다 보인다니까. 이 동네에도 분명 본 사람이 있을 텐데. 지난번에 제가 효자강 옆 소나무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한 일을 생각해내시고는 동네 어른들과 상의하여 그 아주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효자각 근처에 우물을 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동네의 총각들이 장가를 가게 되는 경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될 쯤이었나요? 어느 날 동네 총각이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다시 그 아주머니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오셔서 한참이나 동네를 돌아보시더니 지난번에 판 우물의 물을 다 빼고 들어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랬는지
우물 바닥에 커다란 바위가 놓여 있더랍니다. 아주머니는 누군가가 우물에 빠뜨려 우물을 막으려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는 무당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하도 어릴 적에 겪은 일이라서 그 소나무에 목매달아 죽은 처녀가 무슨 사연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또 우물을 판 것이 왜 원한을 풀게 하는 역할을 했는지, 누가 우물에 바위를 넣었는지 등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린 아이라서 부모님이나 동네 어른들이 쉬쉬하셨을 겁니다. 서울로 이사를 온 지 오래된 지금도 어릴 적에 그 일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으면서 다시는 그런 광경을 보지 않았으면 하고 기도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둠 속으로 PD 제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처녀귀신 이야기입니다. 처녀귀신은 보통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은 여자 귀신을 말합니다. 예로부터 홍기가 찬 처녀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 원한이 매우 깊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안은 죽어서도 귀신이 되어 나타날 만큼 특별히 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속담에서도 여자가 한을 품으면 5년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처녀귀신에게 빙의를 당하면 강한 원념을 품게 된다거나 혼인을 못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또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의 처녀귀신은 용모가 단정하여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처녀가 죽으면 귀신이 될 것을 우려해 남성 성기를 강조한 인형을 지프로 만들어 관에 같이 넣거나 남자 옷을 입혀서 거꾸로 붓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관 주위에 가시나무를 넣어서 묻었다고도 하는데, 관 주변에 가시나무를 넣음으로써 처녀귀신이 나오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민간에서 처녀귀신에 대한 공포심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사거리 길목에 묻거나 주위에서 젊은 남자가 죽으면 그와 허울례를 치러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으로. 이 이야기는 예전에 MBC 다큐멘터리 이야기 속으로라는 폐지된 TV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84년 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방학을 맞이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동국대학교 내 동아리인 동굴탐험연구회에서는 탐험대를 구성하여 구동산 수직굴 탐사에 나섰습니다. 8명의 동굴 탐사대원들은 비도 오고 날씨도 나쁜 가운데서도 자율의 몸을 맡긴 채 어두컴컴한 동굴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게다가 내리는 비로 인하여 젖은 흙은 마구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깊이를 모르는 어두운 동굴 밑바닥을 향해 쉼없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춥고 배고파서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원들 대부분은 지쳐서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옷도 비에 젖어 으슬으슬 추운데다 자꾸 졸음이 쏟아져 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위험한 데다가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온통 새까만 어둠뿐이다 보니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내려갔을까? 동굴 깊이의 3분의 2쯤 되는 지점에 발을 딛고 쉴 수 있을 만한 테라스에 닿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을 헤맨 지 약 20여 시간 만에 대원들에게 처음 찾아온 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제 50m만 더 내려가면 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대원들은 힘을 내서 다시 또 동굴 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원들은 축 처진 몸을 이끌고 한 발 두 발 무겁게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대원의 발에 무언가 툭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뻣뻣이 서서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손전등으로 천천히 발밑 쪽을 비춰보자 거기에는 사람 뼈가 있었습니다. 사람 뼈가 있다고 놀라서 지르는 대원의 날카로운 소리가 동굴 안에 떠돌자 순간 대원들은 두려웠습니다.
경험 많은 선배들도 무섭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무서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당황해버리면 더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겁에 질린 후배들을 다독거리며 계속 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대원들은 지하 167m나 되는 기나긴 탐사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꼬박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최초의 탐사였기 때문에 대원들의 기쁨은 더욱 컸습니다. 대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일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은 동굴을 빠져나가는 일이었습니다. 동굴 입구까지 다시 올라가려면 더 많은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으로 허기를 때우고 잠시 휴식을 한 대원들은 내려왔던 동굴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올라갔을까? 피곤에 지친 한 대원이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화공에서 무섭게 내려다보는 어떤 할아버지의 얼굴이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지만 여전히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고 하마터면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를 본 사람은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긴 자일의 가운데에 매달려 있던 다른 대원도 동굴 벽에서 푸른빛을 내며 기분 나쁘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눈썹이 희었고 바지저고리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치 다리가 없는 듯 하체 쪽으로 내려갈수록 희미하게 보였고 머리에는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원하는 듯한 표정으로 뭐라 말하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무렵 자일의 맨 위에 매달려 있던 다른 한 대원에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지며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 애써봐도 머리만 지끈거릴 뿐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볼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자일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위로 올라가려 있는 힘을 다 써봐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자꾸 머리 위를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위쪽으로 조심스레 손전등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때 웬 할아버지 얼굴이 정면으로 비춰졌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뭔가 애타게 하소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환상일 거라고, 너무 지쳐서 잠시 헛개 위를 보고 있는 거라고 되뇌이며 정신을 집중하기 위하여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발 아래쪽 어둠 속으로 여자의 간드러진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평소 장난기많은 대원이 장난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래쪽으로 손전등을 비추며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신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신음소리는 분명 다른 대원의 장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대원은 이번엔 더욱 아래쪽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때 그곳에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커다란 통나무에 눌려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아픈 것처럼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도와달라는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동작을 멈추고는 그 대원을 째려보았습니다. 평소 담력 훈련을 많이 하였었지만 그 상황은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다른 동료들에게 겁쟁이라고 놀림을 당할 것 같기도 하여 숨소리마저 죽여가며 그냥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래쪽에 있던 대원도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대원의 온몸은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그 여자가 바닥에 누운 채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서움에 얼른 고개를 돌리고
빨리 동굴을 빠져나가기 위해 다시 자의를 꼭 쥐었습니다. 그러나 대원들 중 어느 누구도 그 끔찍한 경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내려올 때 잠시 휴식을 취했던 테라스 지점에 도착한 대원들은 뼈를 발견했던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대원들은 뼈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절박한 상황에서 구출되기만을 바라며 죽어갔을 고인의 유골을 잘 수습하여 양집하는 곳에 묻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대장의 말에 따라 대원들은 서둘러 유골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유골은 몹시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한 것들은 빼고 제대로 된 유골들만 배낭에 넣었습니다. 얼마 후 안간힘을 쓴 끝에 드디어 대원들은 동굴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동굴을 빠져나간 대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으로 올라가던 대원은 동굴을 빠져나오기 직전에 또 한 번 아찔한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몸 밑부분만 보이는 할아버지가 그 대원의 머리 위에서 눈을 부릅뜨고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를 본 대원은 너무 놀란 나머지 유골이 담긴 배낭을 동굴 안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동굴을 안전하게 빠져나오긴 했지만 대원들은 또 다른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선뜻 악몽의 동굴 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러자 대장은 마음을 굳게 다지고 다시 들어가겠다고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가기엔 마음이 개운치 않았던 것입니다. 대원들의 걱정을 뒤로한 채 대장은 다시 수직 동굴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혼자라 그런지 동굴 안은 더 어둡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비에 쓸려 젖은 흙 때문에 제대로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유골을 그냥 버려두고 간다는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힘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테라스에 닿을 즈음 여덟 명이 매달려 있어도 멀쩡하던 자일이 느닷없이 툭 끊어져 버렸습니다. 대장은 바닥에 떨어져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동굴 안에 메아리쳤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굴 어딘가에서 한 방울 두 방울 툭툭 떨어지는 물소리에 대장은 힘겹게 눈꺼풀을 걷어올렸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라곤 깜깜한 어둠뿐이었습니다. 다행히 발목만 약간 삐끗했을 뿐 크게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동굴 안을 비춰보려고 손전등을 찾았지만 손에는 손전등이 쥐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급히 내려오는 바람에 탐사용 헬멧도 안 쓰고 와서 상황은 더더욱 난감했습니다. 이리저리 정신없이 기어다니며 바닥을 더듬어 보았지만 손전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이터도 비에 젖어서 안 켜지고 이제는 구조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다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둠 속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라 더욱 놀랐습니다. 손전등이라도 있으면 비춰볼 텐데 있는 거라곤 두 눈밖에 없으니 다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 순간 또 다시 누군가의 흐느낌과 함께 살려달라는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장은 두근두근 뛰는 가슴을 안고 다리를 절룩거리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장님처럼 그저 양손을 휘저으며 장애물을 피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어둠을 헤쳐가는 도중 갑자기 발에 뭔가 툭 채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장은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바닥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뭔가가 만져졌습니다. 그것은 고맙게도 손전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전지가 거의 닳아선지
불빛은 매우 약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장은 덜컥 내려앉은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쪽으로 손전등을 비춰보았습니다. 그 순간 박쥐떼가 한꺼번에 푸드득 날아오르며 동굴 안을 새까맣게 메웠습니다. 대장은 재빨리 머리를 감싸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엎드린 자리는 바로 누군가의 배 위였습니다. 기절초풍한 대장은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그의 얼굴 쪽으로 비췄습니다. 맙소사. 그 얼굴은 앞니가 엉성하게 박혀있고 눈썹과 이마가 없었습니다. 바로 동굴에 빠져나갈 때 대장을 호되게 괴롭혔던 그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대장은 비명을 질러대며 정신없이 달아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다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돌부리에 걸렸던 것입니다. 재빨리 일어나긴 했지만 팔꿈치가 심하게 욱신거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엉금엉금 기어서는 동굴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손전등은 점점 희미하게 빛이 잃어갔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장은 자신의 머리 위에서 그 할아버지가 매섭게 노려보고 있다는 걸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그것을 알게 된 건 동굴 천장을 올려다보았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허공에 뜬 채 빙글빙글 돌며 고통스러운 얼굴로 뭔가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체가 없는 고통 때문인지 손짓으로 자꾸만 자신의 다리를 가리키기도 했고 동굴 쪽 어딘가를 보며 도와달라 하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할아버지 옆에 웬 여인이 온몸에서 푸른 광채를 내뿜으며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맨 나중에 동굴에 나오던 대원이 떨어뜨렸던 유골을 담았던 배낭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웃으며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대장 앞으로 배낭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어서 가져가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순식간에 배낭을 빼앗은 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배낭을 사이에 두고 할아버지와 여인이 밀고 당기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지켜오는 대장은 무서움에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찾는 대원들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장이 동굴에 갇힌 지 약 8시간 만에 들어보는 반가운 동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대장이 나오지 않자 무슨 사고가 생겼으리라 생각한 동료들이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가까스로 고개를 돌려보니 저쪽에서 몇 개의 불빛이 어지럽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구조되었다는 안도감과 동료들을 보는 반가움에 겨워 대장은 거의 건전지가 다다른 손전등을 흔들어대며 있는 힘을 다해 대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의 눈이 무섭게 변하더니 여인과 함께 빠져버렸습니다. 대장에겐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무사히 서울로 돌아온 일행은 가지고 온 유골을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두 구의 인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구는 제대로 뼈가 갖춰졌으나 다른 한 구는 두개골이 깨져 있는 걸 비롯해 정강이 밑부분 뼈는 아예 없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온전한 한 구는 여자, 몹시 상에 있는 나머지 한 구는 남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처 수습해오지 못한 나머지 유골의 주인은 그 할아버지의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대원들이 유골의 손상 상태를 보고 동굴에서 봤던 할아버지의 모습과 비교해보자 그 사실은 더욱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두개골 파열에 정강이 아랫뼈가 없다는 점과 이마와 하체가 없던 할아버지의 영혼의 모습은 정말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일치하였던 것입니다.
동굴 속에서 대원들이 만났던 그 할아버지 영혼은 자신의 유골을 마저 수습해가지 않은 대원들에게 자신도 데려가라고 애절히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제야 그 할아버지가 왜 여인에게서 배낭을 뺏으려 했는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믿기 어려운 사실에 대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꺼내며 놀라워했습니다. 그 후 여인의 유골을 남산의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고 49제까지 지낼 만큼 영혼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할아버지의 유골은 수습이 안 됐다는 이유로 결국 묻어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3년간은 매년 찾아와 무덤에 술을 뿌려주고 목례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유골을 묻어주지 않아서 그런지 대원들은 꿈속에서까지 무서운 악몽에 시달리며 가위에 눌렸습니다. 악몽은 보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심하게 괴롭힘을 당한 한 대원에게는 꿈속에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 자신도 데려가라며 눈을 부릅뜬 채 목을 조르곤 했습니다. 4년 후 동국대 팀은 다시 후배들을 이끌고 그 수직굴 탐사에 나섰습니다. 물론 4년 전의 사건이 마음에 걸리긴 하였지만 다행히 탐사는 20여 시간 만에 별탈 없이 끝이 났습니다. 먼저 동굴을 빠져나온 대장은 뒤이어 동굴 입구로 빠져나오는 후배 대원들의 정신을 집중시키며 빨리 나오라고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 나타난 할아버지의 영혼이 동굴을 빠져나오는 후배를 향해 돌로 내려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대장이 위험하니 피하라고 그 대원에게 소리를 치자 그 소리의 할아버지 형상은 한번 무섭게 노려보더니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장은 너무 놀란 나머지 그대로 주저앉아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제서야 대장은 이번에도 동굴에서 할아버지의 유골을 가져오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뿔싸. 이제서야 대장은 이번에도 동굴에서 할아버지의 유골을 가져오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구덩산 수직굴, 지하 167m, 단 한 지점도 편하게 걸어서는 탐사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 그곳에서 있었던 탐사대원들의 신비한 체험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불가사의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은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동굴로 들어가 그때 미처 수습하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유골을 찾아봤지만 토사가 두껍게 덮여 있어서 끝내 수습에 실패했다고 하였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화월리 구덩산 수직동굴 소재입니다. 외삼촌하고 외숙모가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외숙모네 집은 매우 엄격해서 외박이 절대 불가였습니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회사 공문까지 위조해 절대 빠질 수 없는 회사 단합회라고 거짓말 작전을 짰다고 합니다. 결국 몇 주간에 걸친 불빛 작업의 성공으로 외삼촌과 외숙모는 무사히 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외삼촌은 차를 엄청 애지중지 하셨습니다. 외삼촌은 차를 타게 되면 꼭 신발을 털고 타야 합니다. 그런 외삼촌의 자동차를 빌다시피 해서 빌리고 목적지를 서해 어디쯤에 바닷가로 정하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두 분이서 처음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휴게소에 들러 맛있는 간식도 사 먹고 날짜도 10월 언저리쯤이라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딱 좋은 날씨였던 터라 두 분은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한 두 분은 숙소에 짐을 풀고 이른 저녁을 먹으러 바닷가 쪽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위치한 수많은 횟집과 조개구이 집을 천천히 둘러보는데 그날이 평일이어서 그런지 손님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회나 조개구이 맛은 가게마다 비슷하지만 그 중에 제일 괜찮아 보이는 횟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서로 쌈도 싸주고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두 분이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이어진 술자리로 인해 외숙모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고 외삼촌도 조금씩 취기가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드문드문 자리를 잡았던 다른 손님들도 하나 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해 결국엔 외삼촌과 외숙모 두 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눈앞에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니 외삼촌은 기분을 다 가진 것처럼 많이 행복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술잔을 기울이던 두 분은 기분 좋게 치기가 올랐고 숙소로 가기 위해 계산을 하고 바닷가 산책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산책길이라고 해봐야 구조상 차들이 횟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모래사장 위에 둔턱을 만들고 그 위에 도로를 깔아 놓은 정도라 그 도로 바로 옆이 모래사장이었고 또 그 옆으로 바다가 보이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숙소까지 두 분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천천히 걸어오는데 외숙모가 바닷가를 가리키며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놀라서 외숙모가 가리키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외숙모는 어떻게든 좀 해보라며 재촉을 하였습니다. 한밤중에 바닷가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시간도 시간이니거와 평일이라는 특성상 관객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외삼촌은 외숙모한테 아까 그 횟집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하고 모래사장 쪽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달려가면서 조금만 참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닷가로 뛰어들었는데 의외로 깊지 않은 곳에서 그 사람이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외삼촌의 어깨까지 오는 높이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의 목을 뒤에서 걸고 빠져나오는데 그 사람이 꿈쩍도 안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외삼촌은 키도 크고 풍채도 좋아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운동한 사람 아니면 족복인 줄 알고 말도 잘 안 거는 그런 스타일인데 외삼촌보다 작아 보이는 그 사람이 더군다나 물에 빠져서 기운도 없었을 텐데 전혀 꿈쩍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발버둥만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발버둥 치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물보라가 일어서 외삼촌 눈에 바닷물이 들어가고 난리도 아닌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힘을 주고 용을 써봐도 꿈쩍도 안 하니까 외삼촌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답니다. 나중엔 입에서 욕까지 나오면서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하는데도 계속 발버둥만 치고 앞으로 전혀 나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실갱이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기절을 시키고 데리고 나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뒷목을 내리치려는 순간 이상한 점이 눈에 띄더랍니다. 외삼촌은 키가 크니까 어깨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는데 그 사람은 외삼촌보다 체구가 작아서
목 아래 부분까지 찰랑찰랑 물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렇게 빠지면 발까지 저어가며 어떻게든 나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잡고 있는 상체 부분은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는데 하체 부분은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상체가 그렇게 허우적거리면 그 여파로 다리 부분도 조금은 움직여야 하는데 일부러 안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 못 박은 건지 하여튼 조금도 움직임이 없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외삼촌이 그 사람을 뿌리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허우적거리던 사람이 외삼촌 쪽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뒤돌아서 오히려 외삼촌의 목 부분을 팔로 감싸더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외삼촌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은 물속에서 오래 있어서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우리가 주위에서 흔하게 보는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체구에서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센지 외삼촌이 목에 둘러져 있는 그 사람의 팔을 풀려고 애를 쓰는데 풀어줄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을 내리누르기 시작하는데 진짜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었더랍니다. 내려가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버티던 외삼촌이 결국 그 힘에 못 이겨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았는데 외삼촌은 그때 보고야 말았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던 그 남자의 하체 부분이 칼로 잘라내기라도 한 것처럼 감쪽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체의 반만 내밀고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이렇게 죽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누르는 힘이 너무도 강해서 도저히 밖으로 나올 엄두도 안 났고 딱 그대로 죽는구나 생각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항하던 힘을 빼고 외삼촌이 축 늘어지려는 그때 갑자기 외삼촌의 몸이 두둥실하게 뜨더니 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외삼촌의 양뺨을 불이 나도록 세게 쳤는데 실신할 것 같은 그 와중에도 너무 아파서 정신이 확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아까 봤던 횟집 주인 아저씨가 외삼촌을 마구 흔들고 있었고 외숙모는 거기까지 들어오지는 못하고 조금 멀리서 떨어져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횟집 사장이 외삼촌을 없다시피 해서 모래사장으로 결국 끌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산범입니다. 장산범은 귀신보다는 괴수에 가까운 생명체입니다. 장산범의 모습은 여러 매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외형은 첫 번째, 진홍색 피부, 두 번째, 비단같이 곱고 긴 털, 세 번째, 기본적인 호랑이의 골격. 특히 가장 큰 특징은 여성의 머릿결 같은 매우 아름답고 고운 백발의 긴 털이 일종의 환각을 일으켜 사람의 경계심을 없앤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울음소리가 매우 기묘하다고 합니다. 칠판이나 쇠 긁는 소리를 비롯해 물 흐르는 소리, 빗소리, 바람소리 등의 여러 가지 자연의 소리를 낼 수 있으며 생물의 목소리 역시 정확히 묘사하는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 호랑지 빠기, 개, 소, 고양이, 호랑이, 늑대, 여우, 양, 늙은이와 어린이 사람의 비명, 올빼미, 부엉이, 소쩍새, 호랑지 빠기, 개, 소, 고양이, 호랑이, 늑대, 여우, 양, 늙은이와 어린이 사람의 비명, 올빼미, 부엉이, 소쩍새, 맹금류, 까마귀 등의 소리와
심지어 죽은 이의 목소리까지 한 번 들으면 흉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이용해 사람을 잡아먹는단 말입니다. 어둠 속으로. 첫 번째 이야기. 10여 년 전에 겪은 일입니다. 그다지 무서운 일은 아니지만 기이한 것을 보았습니다. 중학교 때 해운대 근처에 살았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장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등산을 좋아하셔서 몇 번 정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산을 싫어하지 않아서 계속 따라갔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는 산행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초여름쯤이었을 것입니다. 일요일 새벽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마구당을 지날 때쯤 뒤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저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른 곳을 보고 계셔서 보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산을 오르고 있는데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서 하얀 털옷을 입은 사람이 바위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한여름에 털옷을 입고 있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위에서 나와 점점 다가오는데 불현듯 아까 절 밀치고 간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싹했습니다. 가는 길이 외길이라 돌아올 수 없었을 텐데 순간 그 사람이 네 발로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덮치듯 엄청난 속도로 달려옵니다. 두 눈을 찔끔 감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짝 눈을 뜨니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서 가시던 아버지께서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럽게 쳐다보셨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께서는 못 보신 것 같았습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는 몰랐습니다. 털옷이라고 생각했는데 달려올 때 보니 아예 털 같기도 했고 무엇보다 얼굴이 이상하게도 희미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목구비가 없는 것처럼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봤지만 아직까지도 저 외에는 장산에서 그걸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25년) 전 당시 국민학교 4학년이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유난히 무서움을 많이 타던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다녔던 부산시 북구에 있는 땡땡 국민학교 뒤에는 커다란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산 중턱 너머로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섰지만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산이었습니다. 교문에서 바라보면 산자락 속에 학교가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산 중턱에는 멀리서도 보이는 커다란 당산나무도 있었습니다. 4학년 2학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안갯비가 내려서 쌀쌀하게 느껴지던 아침조회 시간, 준비물을 챙겨보다가 분명히 가방에 넣었던 철가루가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연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철가루를 책받침에 올려두고 그 아래에서 자석을 움직여 철가루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실험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수업 시작까지는 시간이 아직 남아서 교문 바로 옆에 있는 매점으로 우산도 쓰지 않고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가야 했습니다. 철가루를 손에 쥐었을 땐 이미 수업 시작 종이 울렸고
종소리에 놀라 뒤돌아도는 순간 무엇인가에 이끌리는 산 중턱 위쪽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흰옷을 입은 사람이 산을 오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산마루 쪽에는 안개인지 비구름인지가 서려있는 흐린 사이 속에 그 흰 물에는 신기할 정도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업 시작되었는데 빨리 들어가 봐야 하는데 선생님한테 꾸지람 들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몸이 절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쳐다보는데 잘 보니 그 흰 물체에는 두 발로 오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기어서 올라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습다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본 것을 다시 알려드리면 그것은 위끝부터 발끝까지 하얀색이었는데 옷이 아니라 왠지 털들이 휘날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흰 물체가 네 발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렸지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자세였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분명하게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공포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어떠한 표현인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발은 운동장에 잠기는 듯 했고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어린애는 어린애였던지라 이 신기한 걸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용소금 쳤고 순간적으로 몸이 움직여지자 두려운 밤 자랑하고 싶은 맘 반으로 미친 듯이 내달렸다고 합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교실 문을 여는데 아까 본 그것을 친구들에게 소리치려는 순간 담임 선생님의 꾸지람에 목소리는 쏙 들어가고 말았답니다. 그래도 흥분을 감출 수 없었던 아이는 친구들에게 아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평소에도 겁많고 눈물 많은 저의 이상한 이야기로 생각하고 재미나게 들어주었답니다. 그렇게 그 일은 미스테리한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남겨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숨바꼭질할 때 술래가 부르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처럼 가사만 봐도 멜로디가 절로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노래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노래일 것 같습니다. 3년 전쯤 한 소녀와 동기는 대학 교양 수업에서 받은 1박 2일 보육원 봉사활동 과제를 위해 강원도의 한 작은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소개받은 보육원은 도심에서 벗어난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조금 무서웠지만 그래도 이왕 온 거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자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청소, 빨래 같은 잡무도 해주고 나름 국문과답게 아이들 맞춤형 한글 수업도 진행하는 등 열심히 봉사활동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원장 선생님께서 저녁까지 아이들과 자유롭게 놀고 오라며 자유시간을 주셨고 계획에 없던 자유시간이라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누나에게 한 아이가 근처에 있는 폐교에서 놀자고 했답니다. 속으로 정말 가기 싫었지만 아이들의 간절함을 저버릴 수 없었던 누난 결국 폐교로 가게 되었고 문제의 숨바꼭질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누가 먼저 숨바꼭질을 하자고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걸 또 하겠다고 했던 그때 자신이 아직도 원망스럽다고 합니다. 무튼 울며 겨자 먹기로 숨바꼭질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술래로 걸린 아이가 부르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라는 노래에 맞춰서 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술래에게 들켜서 술래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동기한테 양해를 구하고 술래가 있는 반교탁 아래에 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노래를 다 끝낸 술래가 하필
반을 뛰쳐나가 다른 반부터 둘러보더랍니다. 정말 아차 싶었답니다. 마음 같아선 자기 여기 있다고 외치고 싶었지만 마치 이런 유치한 건 하기 싫어하는 어른처럼 보여서 아이들한테 상처가 될까봐 미안해서 그러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무서워도 참고 술래가 다시 오길 기다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몇 분 뒤에 복도 끝에서 술래아이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를 부르면서. 그런데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노랫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술래의 발자국 소리도 함께 들렸는데 아까의 발자국 소리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성인 남자의 발소리처럼 발이 땅에 닿는 소리가 크고 묵직했고 동시에 무언가 질질 끄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발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어느새 노랫소리가 누나가 있는 반 안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오한과 공포가 느껴져서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뒷문에서 시작된 노랫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어느새 자신이 있는 교탁 바로 앞에서 들리기 시작했고 자기가 떠나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크게 떨었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데 울면 들킬까봐 울지도 못하고 겨우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교탁 아래로 숨었는데 순간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눈 앞에는 다해진 누런 한복을 입은 어떤 사람이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자기 앞을 지나가더랍니다. 다리만 보였지만 분명 아까 술래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이랑은 전혀 다른 한복 차림이었고 몸도 어린아이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그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순간에도 술래 아이의 목소리로 노랫소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들키지 않았고 노랫소리도 점점 멀어졌다고 합니다. 긴장이 풀린 채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얼마 뒤 못 찾겠다 깨꼬리를 외치는 술래의 소리와 함께 눈을 떴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때 자기 앞을 지나간 그 사람이 누군지 대체 어떻게 아이의 소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 뒤로 숨바꼭질은커녕 숨바꼭질 노래만 나와도 무서워서 눈에 눈물이 맺힌다고 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한 등산객이 범보다 빠르고 휘고 긴 털을 가졌다.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며 이동한다고 합니다. 장산범은 남부지역에서 주로 목격된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범, 백범, 와호, 하얀 번개 등으로 시대가 지나며 새로운 별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범은 과거에는 육식동물들을 범으로 문둥그려 불렀다고 합니다. 출몰지가 부산 해운대구 장산골이기 때문에 최근 장산범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팔적귀신입니다. 팔적귀신은 보는 사람에 따라 모습이 다르지만 대체로 긴 머리카락에 항상 모자를 쓰고 있으며 생긴 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뽀뽀뽀뽀 하는 여성도 남성도 아닌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담장 밖에서 모자만 보이다가 담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보니 여자였는데 담장이 2m가 넘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시나리오가 많습니다. 팔다리 관절이 뒤틀렸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뚝뚝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섬뜩하게도 홀리면 며칠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 댁은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평범한 농촌 농가인데 그곳의 분위기가 좋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가끔씩 혼자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갈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반겨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간 것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직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을 가지 않은 지 벌써 수십 년은 된 것 같습니다.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갈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고 봄방학 때 너무 좋은 날씨에 오토바이를 타고 할아버지 댁까지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도착해서 바람도 쐴 겸 마루에 앉아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기분 좋게 몸을 타고 흐르는 따스한 햇살은 몸이 식지 않도록 따뜻하게 몸을 감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포포포포포 하고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계음 같은 것도 아닌 사람이 입으로 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고 두리번거렸더니 울타리 위로 챙이 넓은 새하얀 여자 모자가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울타리 위에 모자가 올려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자는 그대로 움직였고 울타리가 끝나는 곳까지 오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는 모자색과 같은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타리의 높이는 2m가 넘는데 그 울타리보다 높으면 도대체 몇 미터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사라지고 나니 포포포포 하는 소리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키가 큰 여자가 엄청나게 밑창이 두꺼운 부츠를 신었다거나 키가 큰 남자가 여장을 했겠지 생각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논에서 돌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니 문득 그 일이 생각나서 키가 큰 여자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대답하시더니 포포포포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하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말 그대로 그냥 얼어붙어 버리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 봤냐, 어디서 봤냐, 울타리보다 키는 얼만큼 컸냐라며 약간 화나듯이 질문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할아버지 할머니는 떨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자고 가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꼭 자고 가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못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니 그저 팔적 귀신에게 홀린 것 뿐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에게 팔적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근에는 팔적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팔적 귀신은 덩치가 큰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름 그대로 키가 8척 정도 되며 포포포포라는 남자 같은 목소리로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고 다닌다고 합니다. 팔적 귀신을 본 사람에 따라 높아, 젊은 여자, 중년이기도 하다고. 하지만 여성이고 비정상적으로 키가 큰데다가 머리에는 무엇을 쓰고 있다는 점과 포포포포라는 소리를 낸다는 것은 누구의 말에도 찾아볼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팔적 귀신은 이 지역에 지장을 세워 봉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는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팔적 귀신에게 홀리면 수일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전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한 노파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 노파는 날 보며 부적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노파는 방으로 올라가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나와 함께 있었는데 화장실 갈 때도 같이 따라와서 문을 열어두게 했습니다. 한참 후 2층으로 따라갔습니다. 모든 창문이 신문지로 덮여져 있었고 그 위에 부적이 있는 데다가 방에 이곳저곳에는 접시에 소금이 쌓아 올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무로 된 상자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위에 조그만 불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요강 2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누가 불러도 절대 나오지 말고
아침 7시가 되면 그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적을 주시며 꼭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밤에 혼자 남아있는데 TV는 봐도 된다고 해서 TV를 보며 할머니가 해주신 주먹밥과 과자들을 먹었습니다. 그 상태로 어느새 잠이 들었던 모양인데 깨서 보니 TV에는 심야야 하는 통신 판매 선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자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이상한 시간에 깨어버린 것 같아서 찜찜해하는데 톡톡 창문을 톡톡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멩이를 던지거나 해서 나는 소리가 아닌 그냥 손으로 가볍게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진정하려고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잘 넘어가지도 않고 너무 무서워서 TV 소리를 키우고 죽을 힘을 다해 TV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할아버지께서 너무 무서우면 그만해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연스레 문을 열 뻔했지만 낮에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금방 손을 멈췄습니다. 또 힘들면 나오라는 말에 문득 분명 할아버지 목소리였지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너무 무서워서 부적을 쥐고 웅크려 있는데 포포포포 낮에 들은 그 목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창문이 미친듯이 흔들렸습니다. 도저히 궁금함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부적과 신문지를 뜯어버리고 창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그러자 여름답지 않은 차가운 환기가 몸을 엄습했습니다. 창문에 고개를 빼놓고 좌우로 두리번거리는데 갑자기 여자 얼굴이 밑에서 쏟아 올라왔습니다. 내 얼굴과 벌과 5cm 거리에 그 여자의 얼굴이 맞대어져 있었는데 새하얀 피부에 반하는 흑빛 눈동자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벼랑간 뽀뽀뽀뽀뽀라고 입으로 되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분명히 사람이 아닐 거라고 온몸이 말해주고 있었지만 식은땀 대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쳐서 근육이 수축된 것도 아닌 중1 때 여선생님을 짝사랑하면서 느꼈던 그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그녀의 입술을 내 입술로 포개버렸습니다. 뽀뽀뽀뽀 입술은 매우 차가웠지만 심장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녀가 당황해서 얼굴을 빼려고 했지만 두 손을 뻗어 그녀를 집 안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몸의 균형을 잃고 뒤로 자빠져 버렸고 2m를 훨씬 넘는 그녀의 거구도 따라서 가슴 위로 포개져 버렸습니다. 새하얗기만 하던 얼굴이 홍조를 띠기 시작했고 초점도 없던 검은 눈은 생기를 띤 예쁜 눈으로 변하였습니다. 수초간 가만히 있었던 그녀가 갑자기 강한 악력으로 밀쳤습니다.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그 어떤 동네 여자들보다 이뻤지만 키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커서 괴물이라고 놀림받던 처녀 시절 참지 못하고 강물에 뛰어내린 이야기까지, 더군다나 저승으로도 못 가게 자신을 봉인시켜버린 동네 주민들에 대한 원망까지 토로했습니다. 그 이후로 팔척 귀신에게 홀린 이는 그녀를 봉인한 비석을 망치로 직접 부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할아버지 할머니는 넋이 나간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동네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7년 동안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대화를 나눕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이 평범하고 중학교 남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교직에 계신지라 동료 교사와 아주머니들과 매우 친하셔서 방학만 되면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가시곤 했습니다. 물론 자연스레 어머니 동료분의 아이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여행을 가실 때면 동료분 집에서 여러 아이들이 몰려서 며칠을 지내곤 했습니다. 그때도 여름방학 시작과 동시에 부모님들은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어머니 동료분 집에서 여러 아이들이 3일 정도 같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튿날 밤에 터졌습니다. 당시 P사이트 F축구 게임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오전에 놀다 그 집에 돌아가니 우리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누나가 밖에서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피곤하고 게임도 하고 싶은지라 그냥 집에 있는다고 했습니다. 그 집엔 저와 그 동생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컴퓨터 방에서 정신없이 게임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지나지 않아 그 동생은 친구를 만나고 온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나 목이 타서 그 동생이 나갔다는 걸 깜빡하고 물 좀 가져달라고 부탁을 했고 곧 누군가가 들어와 테이블 옆에 물을 한 컵 놓아주었습니다. 컴퓨터 게임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고맙다고 말을 하고는 게임을 계속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장시간 컴퓨터 게임으로 인해 두통이 생겨 컴퓨터를 끄고 물컵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배고파져서 그 동생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어서 이방저방 뒤지다가 거실 복도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거실로 걸어 나오다 부엌 식탁 위에 갖다 놓은 물컵을 보고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갑자기 동생이 친구 만나고 온다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미친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복도에서 덩그러니 서서 안방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항상 어디서든지 문을 꽉 맞물리도록 닫고 다니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바람 따위에 흔들려서 문이 열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열지 않는 이상. 머리가 복잡한 그 순간 물에 젖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 복도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가장 현관 유리에는 등 뒤로 무언가가 함께 흐릿하게 있었습니다. 당시 키는 170을 좀 넘었는데 뒤로 비치는 그 형체는 언뜻 보기에도 좋기 2m는 돼 보였습니다. 분명하게 사람의 형상인데 뚜렷하게는 사지를 축 누러뜨리고 서 있는 검붉은 형체. 넋을 놓고 꿈이라고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려고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짧은 시간인 것 같았지만 당시 한참을 그렇게 숙이고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이것은 절대 꿈이 아니다라는 듯이 분명하게 뒤에 서 있었습니다. 달리기 하나는 자신이 있어서 도망가려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띵박질을 시작함과 동시에 뒤에서 두두두둑 발 다듬질 소리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현관을 나가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정말 큰 소리를 내며 뛰어내렸습니다. 눈물조차 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내리기만을 한참 정신을 차렸을 때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다 계단턱에 찍혀 발톱이 뒤집어진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애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애들이 왔고 겪은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무섭다고 울고 형 누나들은 미쳤다고 뭐라고 했습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 복도를 들어갔을 때에는 모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대충 봐도 280, 290mm는 되어 보이는 떼구정물 발자국 걸음걸이 폭은 좋기 1.5m 이상, 결코 평범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모두가 말을 잃었고 주인집 아들 형제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친척집으로 옮겨갔고 그 집 형제는 부모님이 돌아오시고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답니다. 그리고 그때 집에 있던 아이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으시고 처음엔 믿지 않으시다가 결국 이사를 가게 되었다.